자, 금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가 있는데, 일곱 번째 보시면, 책에도 가로가 두 개 쳐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먼저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렇게 동그라미 2번으로 밑에 나와요. 그다음 이것 등을 중개하는 등 투기주장, 그러니까 두 개 등을 중개하면 결국 투기주장 된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중개하지 말은 겁니다. 이게 미등기점인데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등기하지 않고 팔은 걸 이건 미등기점이라죠. 전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바로 등기합니다. 원래는 자 지금 병 앞으로 바로 등기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을 세금 내고 병한테 팔면서 또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이게 실치관계 포함합니다. 그럼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어차피 이렇게 하든 병한테 오는 거 똑같죠? 그럼 이건 허가구역이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 유효지만 얘들은 다 처벌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다 처벌돼요. 처벌되지만 사적거래 유효죠. 그게 단속규정이에요, 효력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이라고 그것도 작년에 민법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법에. 그 처벌되지만 사적거래만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얘들은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여러 개 중개한 사람은 이제 우리 중개사법으로 처벌되는 거죠. 다시 중개한 사람은 우리 중개사법으로 처벌돼요. 3-3.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처벌되는 규정이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사적거래는 유효다. 그러니까 처벌되지만 사적거래 유효 단속 규정이고 중개하면 처벌됩니다. 그럼 이거는 판례가 있는데 자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팔고 병한테 팔았죠. 미등기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근데 갑이 금매로 8억에 내놓은 거예요. 8억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개 보조원이죠. 보조원이 8억에 산 거예요. 이것을. 근데 보조원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전재산. 그래서 전재산 5천만 원 계약금 걸고 8억에 산 겁니다. 왜 샀을까요? 10억에 팔려고. 그럼 2억 풀 수 있죠. 전재산 5천 다 걸고 18억에 일단 계약한 거예요. 이런 사들은 보통 잔금일을 길게 최대한 길게 잡아요. 이걸 잔금일을 2달, 3달 잡아야 그동안에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억에 살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잔금일이 다가와요. 근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내 전재산 유약금으로 다 날릴 수 있죠. 그럴까봐 8억에 그대로 팔았어요. 8억에. 그럼 전매 차익이 10원도 없죠. 그래도 이걸 중개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어차피 미등기 전매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개한 사람 처벌된다. 그래서 이게 판례 표현이 좀 재밌어요, 이게. 의뢰인이 우리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좀 판사가 좀 약 올린 것 같죠. 좀 표현 약 올린 것 같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좀 약 올리죠 이렇게. 그러더라도 이건 이 전매 중개는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되는 겁니다. 꼭 이자가 돈을 벌어야만 처벌된 거 아니에요. 돈 못 벌어도 어차피 중간 승낙 등기했죠. 그 중개하면 처벌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관계법령 규정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책에 잠깐 잘 보세요. 63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되어 있죠. 거기까지 사선을 끌어보세요. 그 다음 문장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원래. 그 다음 문장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행위까지가 딱 제목이에요. 그리고 관련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사선을 딱 끊어놓으시고. 그럼 이제 그 밑에 얘가 나옵니다. 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에 제한 부동산이라 예를 들어서 주택법상 투기가율 기준의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권은 원래 전매 가능하죠. 이제 전매 제한적 있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중개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임대주택 이런 건 임대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갈 임차인이 정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대상자 아닌 자를 막 집어넣어버려요. 여기 주택의 임차 대상이 아닌데도 막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런 거 중개하면 다 어떻게 된다? 3-3으로 처벌된다. 3-3. 그래서 이 분양권 여기서 매매한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으로 처벌돼요. 다시 이거 거래한 당사자는 무슨 법? 주택법으로 주택법에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 나와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법에서. 그래서 3-3 처벌돼요. 그리고 중개한 사람은 우리 중개사법으로 3-2. 같이 깜빵에서 만나는 거니까 같이. 아무튼 시험은 법조문 위주로만 나오니까 법조문 일단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8번 9번 아까 꾸당 꾸미는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양가로 2번 밑에 이제 323조 2항에서 양가로 2번에서 아까 이거 제차강도계 다 했습니다. 제차강도계 다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제차강도계하고 꾸당까지가 뭐였죠? 거래일서 교란행위고 3-3으로 처벌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령 시험 이력의 법조문 그대로 내면 되냐?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개공 등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1번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를 알면서 매알 초판. 2번은 뭐죠? 2번은 직접거래인가 물어본 거예요. 직접거래인가. 얘는 중개했죠. 불법이 아니죠? 내가 다른 개공 중개로 임차했죠. 그럼 직접거래 없죠. 직접거래인가 물어본 거죠. 정답이 2번. 직접거래 아니다. 3번은 직접거래. 4번은 꾸미는. 5번은 단체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판례점 몇 가지 그냥 지금 곁들여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거의 90% 이상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매알초판 증익상투 꾸당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65페이지. 이제 이 아까 이게 제차강록계 꾸단이죠. 제차강록계 꾸단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이따 포상금을 공부하는데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이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 찌양 알죠? 유튜버 찌양 먹방 하세요? 이거 엄청 음식을 막 10인분 20인 먹죠. 근데 몸무게 뭐 48kg인가 그래요. 그럼 이 여자 몸이 정상이겠어요? 이 여자 몸 비정상이에요. 겉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부들부들 아파요. 밤마다 토하면서 막 부들부들 아픕니다. 부러우지 마세요. 그래서 찌양이 몸이 부들부들 아파라 이거세요. 다 찌양이 몸이 부들부들 아파랍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찌양이 부들부들 부둥부둥 아포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찌양이 부들부들 아포를 어떻게 해요? 찌양이 부둥부둥 아포란 이렇게 올 거예요. 좀 이따. 좀 이따 할 텐데 이게 자격증 등록증이에요. 하트.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 이게 부정하게 등록, 무등록 중개업,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이 라인이 지금 여기에요. 거래일서 교란행위. 제차강록계 꾸당. 제차강록계 꾸당.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주니까 이 신고센터를 만든 겁니다. 포상금 줄 거니까 이 사람들 신고하라고 뭘 만들었어요?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신고센터만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자, 신고센터 설치가 있는데 신고센터는 이게 중에 국장이 설치 운영한다. 누가요? 국장이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그럼 신고센터가 무슨 일 하는가? 첫째, 제차강록계를 위반했는가? 신고 접수하는 거죠. 그 다음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이나 시도의사 등록관청에게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거나
조치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센터가. 그 다음 신고인에게 당연히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위탁인데 아까 신고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국장. 그럼 자기가요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시켜야지. 그래서 한국부동산 운영합니다. 이거 옛날에 감정평가원인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은 위탁받았죠. 그럼 일할 때 누구 승인 얻어야 돼요? 승인 앞에 항상 국장이에요. 승인 앞에 항상 누구다? 국장. 그리고 그걸 변경할 때도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국장이 위탁했으니까 승인도 국장 승인 받고 일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쭉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신고센터 처리 절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일반인들이 신고하죠. 50만 원 받으려고. 그럼 신고센터에 결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첫째 신고인이 우리 나 김하연. 피신고인 나쁜 짓 한 놈. 걔 이름 뭐랑 인사 핸드폰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그 나쁜 짓 발생 일시하고 어디서 했는가, 무슨 짓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가, 뭐 핸드폰을 찍어놨다. 참고인의 인적사항 같은 거. 그리고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걸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뭐로 제출한다?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 다음 이제 처리 절차는 신고센터 아까 부동산원은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보완이 필요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신고를 좀 제대로 미숙하게 할까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포상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또 보완도 요청한대요. 귀찮아서 50만 원 안 받고 말지 뭐. 그렇죠? 절차를 간략하게 또 보완을 또 요청한대요 또. 자기들이 알아봐야지. 아무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나 등록과장에게 조사도 요구하고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그 다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누구 승인이에요? 국장 선생님과 직접 접수된 신고사항을 처리해버립니다. 처리 종결해버렸다. 그러니까 스탑하는 거죠. 첫째, 이제 거리일소 결혼행위 재차 강도죄를 신고했잖아요. 근데 그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에요. 그럼 진행이요, 종결이에요? 빨리 종결해버렸죠. 빨리 종결. 다음 두 번째, 신고인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리 종결해버린다. 3번,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새로운 사실 증거도 없이 또 신고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신고했는데 위반이 아니라 했거든요.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신고해요. 그럼 또 신고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대줘야겠죠. 새로운 증거도 없이 또 신고했다. 그러면 그냥 스탑 종결해버린다. 이해되죠? 신고했더니 위반이 아니래요. 위반이 아니래요. 위반이 아니라 통보받았어요. 법위반 아니다. 근데 또 신고한 거죠. 그럼 또 신고하려면 새로운 뭔가 증거를 대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괴롭히려고 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사건 처리 종결해버린다. 다음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이에요. 또 법원에 판결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체에서 스탑 종결해버릴 수 있다. 그 다음 처리 절차는 신고센터 조치를 아까 얘한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등록한정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사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다음 신고센터는 시도의사나 등록한정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줘야겠죠. 다음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국장은 뒷탁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한번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손해배상과 업무부정 가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항상 세 가지로 검토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죠? 그럼 먼저 민사 책임, 돈, 손해배상 돈, 다음 형사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 보통 뭔가 잘못하면 보통 이 세 가지 책임을 지는가 검토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이런 예 들었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차로 치어버렸습니다. 그럼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야겠죠. 그럼 보통 세 가지 검토합니다. 이제 사람 다치게 했으니까 치료비 줘야겠죠. 손해배상 해야겠죠. 그 다음 잘못하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깜빵 가거나 벌금 냅니다. 깜빵 벌금.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당할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검토합니다. 잘못하면. 왜 찔리세요 지금? 찔리셨죠? 그럼 우리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봐주세요. 음주운전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이에요. 간땡이에 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손해배상 해야겠죠? 이건 더 세게 처벌될 수 있죠. 더 세게. 근데 이 사람 면허 없죠.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아보는 게 소원이죠. 이거 받아보는 게 소원이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처분은 행정책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증이 없는데 어떻게 면허 정지 취소를 당해요? 마찬가지 중개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치면 이렇게 세 가지 책임 다 져야 돼요. 세 가지 다 져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개보조원이에요. 이 사람은 자격증 등록증 없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걸 받을 수 없는 거죠. 자격증 등록증이 없으니까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게 다 똑같다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개업에서 잘못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책임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민사 책임을 공부합니다.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이것 두 개 다 공부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는 민사 책임을 공부하는 겁니다. 민사가 이제 손해배상. 그럼 민법 750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 30조에도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이 더 일반법, 이게 더 특별법입니다. 그럼 민법 750조와 751조가 있는데 750조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근데 751조가 유자료예요. 재산 이유 우선의 유자료. 그래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하거나 정의상 고정한 자는 재산 이유 손해도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자료다. 위자료. 이래 민법은 손해배상 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으로 오시면 중개사법 3조 1항에서 개공은 여기 중개행위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중개행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과실 책임이 됩니다. 근데 이 항을 보세요. 개공이 자기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무슨 장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항과 2항의 차이점이 뭘까요? 1항과 2항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란색 글자가 다르죠? 1항은 고의과실이 있죠. 2항은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항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고 1항은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입니다. 그 중개행위는 당연히 중개행위야만 우리 법으로 오는 거죠. 그 우리 법은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우리 중개사법이에요. 재산상 손해만 중개사법. 정신적 손해는 중개사법으로 청구하면 안 돼요. 민법으로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행위 하다가 피해 입었죠. 그럼 재산상 손해는 중개사법으로 청구해야 돼요. 그 정신적 손해는 민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멍청한 변호사가 정신적 손해를 중개사법으로 청구하잖아요. 법은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왜 그런가 안 알려줘요. 판사가.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개행위 피해 입으면 재산상 손해는 무슨 법? 중개사법을 근거로 청구해야 되고 정신적 손해는 민법을 근거로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요. 유자료는 뭐다? 민법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나온 적 있습니다.
여긴 재산상 손해는 우리 중개사법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아까 과실책임 1항 아까 1항이 개공이 중개행위 하는 경우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가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 적용되려면 중개행위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고 재산상 손해 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법조문 이대로 내는데 네, 이해가는 몇 가지 판례를 보는 겁니다. 시험은 거의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동그라미 1번 아까 법조문 똑같고 네, 동그라미 2번 중개사법 3민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 자는 개공이에요. 따라서 개공도 아니고 중개보증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우리 법으로 책임 물을 수 없겠죠. 당연히 민법이나 다른 법으로 책임 묻습니다. 그 다음 아까 중개행위 해당해야 우리 법이죠. 중개행위. 그럼 중개행위 해당한지는 주관적 판단할까요? 객관적 판단할까요? 객관적 판단한다고 옛날에 나왔죠. 당연히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통념 판단한다가 3번입니다. 다음 4번 자판례인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가지고 도망쳤다. 그럼 돈 가지고 도망친 건 원래 중개가 아니죠. 우리 판례는 중개 범위를 넓게 해석해 넓게 해석해서 중개와 관계된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도망치면 중개행위로 봐버려. 중개행위로. 그래야 의뢰인이 더 구제를 많이 받으니까 중개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 중개와 관계된 돈 가지고 도망치면 중개로 본단 말이고. 다음 5번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개공행위는 객관적부와 중개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에 포함된다. 다 중개와 관계된 것이죠. 이 돈도 중개와 관계된 돈입니다. 다 중개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다음 7번 보세요. 우리가 중개가 이전에 4개로 나눴습니다. 중개는 제3조 중개사문에 대해서 다음 거래 당사자 간에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급여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랑 이 둘이 거래하는 걸 알선하는 거예요. 중개가 뭐라고요? 둘이 이게 있어야 돼. 꼭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있고 그걸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가 되려면 사람이 최소한 3명이 나와야 돼요. 중개가 되려면 사람이 최소한 몇 명? 3명. 당사자가 있고 한 사람 또에게 그래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봤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도 빌리고 등록증도 빌렸어요. 이게 무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와서 오피스텔 임차하고 싶대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무등록자가 자기 오피스텔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가장해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가장해서 자기가 임대차하고 월세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개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중개인가. 그럼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는 사람이 3명 나와야 돼요. 둘밖에 안 나왔죠? 이건 갑이 그냥 임대인이죠.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거지 누군가를 알선한 거 아니죠. 중개가 아니라 해서. 중개는 누군가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중개예요. 이건 도와줬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한 거니까 중개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걸로 속여서 임대차 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판례 원문을 찾아봤더니 판례 원문에 사실관계 안 나와 있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단기 임대차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동네 오피스텔 원룸이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전주에 많이 있다. 그럼 소유자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혁신도시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계약서 쓸 때마다 전주 내려와요? 중개사무소에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룸인 오피스텔 한 10개를 많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 3개월 빌리고 싶대요. 그러면 소유자 몰래 빌려서 월세 받고
나가면 아무도 몰랐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럴 수 있죠. 특히 선거철 같은데 선거 그 직원들을 합숙시키려면 한 달 일이 빌립니다. 그럼 소유자 몰래 빌려주고 그때는 돈 엄청 많이 받아요.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럼 몰래 돈 챙기고 나가고 청소만 해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장해서 임대차 했겠죠. 얘도 단기니까 특별히 소유자 누군지 안 받겠죠. 아마. 제 생각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도 해야지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해야지 저거. 아무튼 이건 자기가 직접 한 거지 누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6번에 갑이 중개사직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 임차하기 위해서 중개사원에게 자신 오피스텔 소유에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직접 임대차 당사자로 계약했습니다.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다.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신 무과실이 나옵니다. 동그란 1번이 자 K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무슨 장소로 제공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도박하라고 도박 장소로 빌려줬다. 그럼 우리 법이 적용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술 먹으라고 술 먹을 장소로 빌려주면 우리 법 적용 안 돼요. 뭐 하라고 빌려줘야 돼요? 중개하라고 빌려줬을 때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중개하라고. 예를 들어 K공갑이 운영하는 이 중개사무소, 이 갑사무소예요. 갑사무소. 내 친구 우리 학원 동기인데 무등록으로 이제 중개하는 거예요. 합격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계약서 해야 되니까 사무소 좀 빌려달래요. 갑이 그래? 내 사무소 밤에 써. 나 밤에 문 닫으니까 저녁에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 이 주택이 이미 임차인 현재 살고 있어요. 얘가 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겠죠. 그래서 정가 임대차는 걸 중개한 겁니다. 자, 갑은 A 나가고 누가 들어와요? 정이 들어온 거죠. 병은 A 보증금 내줘야겠죠. 어떻게 내줘요? 자기 돈 내줘요? 정한테 받은 걸 내줘요? 정한테 받은 걸 A에게 내주겠죠. 그러죠? 근데 밤이니까 보증금 받았죠. 그 보증금 A 내주라고 을에게 맡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A한테 받은 보증금을 A한테 내줘야 되죠? 근데 밤이니까 을한테 맡겼다고요. 당신이 이 보증금 A 주라고. 그럼 을 줘요? 가지고 도망쳐요? 그죠? 주면 뭐 공부할 리가 없죠. 가지고 도망쳤죠? 그럼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져야지. 갑이. 이건 무과실이에요. 갑은 을이 돈 가지고 도망친데 아무런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잡아서 알았으면 되겠죠. 여기는 고유과실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그겁니다. 니은에 5줄 있죠? 그 판례입니다. 다음 아래 동그라미 2번은 지난 시간에 했죠. 고용인 업무 상행에 대한 민사 책임은 무과실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다음 밑에 양괄호 2번 책임 범위가 있습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법이에요?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민법이나 다른 법으로 정갑니다. 다음 재산상 모든 손해를 다 책임져야 돼요. 좀 이따 우리가 업무 보증을 개인 사무소 2억 설정하거든요. 2억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다 개공은 책임집니다. 재산상 모든 손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손해배상 보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오시면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30조 자 사망이 있어요. 개공은 자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대통령 정부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현재 서울보증보험회사 사고 있습니다. 공제는 현재 우리 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둔 겁니다. 근데 사항에서 사망에 따라 공탁했죠.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하거나 사망하고 몇 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어요?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탁을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5항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을 설명하고 이게 보증 증서 사본, 복사본을 교부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돼요. 보통 보증 설정 서류 사무소에 게시하거든요. 그거 띄어서 복사해 주겠죠. 보통 복사해 줍니다. 나는 보장 금액이 우리는 2억에 가입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협회 공제에 가입했다. 기간이 얼마다라고 이걸 설명하고 그 증서를 복사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공모하는데 똑같습니다. 갑에게 X가 있습니다. 우리가 3억에 매매했어요. 근데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 했습니다. 갑이 요약자고 을이 돈 주기란 낙약자고 얘가 수익자 제3자죠. 똑같아요. 개공이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회사나 협회 개인은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협회에 2억 가입했어요. 그럼 2억 가입하는데 1년에 가입하는데 1년에 한 20 얼마 정도 된다 그래요. 20만 원 정도. 그래서 2, 30만 원 되면 2억 가입해 줍니다. 2억.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는 훨씬 더 싸. 여기는 우리 협회가 더 훨씬 비쌉니다. 그럼 똑같은 2억인데 협회가 더 비싸고 한 2, 30만 원 할 거야 아마. 여기는 10만 원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협회에 가입합니다. 보통. 협회. 그래서 가입하고 이제 중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갑이 책임을 질까봐 이 보증기관에서 먼저 일에게 책임져요.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갑에게 그 돈 청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과 달라요. 자동차 보험은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현대해상에 가입해서요. 운전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다 물어주죠. 그 치료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까? 안 하죠. 내년에 보험금만 올라가죠. 여기는 안 그래요. 만약에 재산상 500만 원 졌다. 500만 원 책임지고 결국 갑에게 500만 원 청구해버립니다. 결국 갑이 다 책임져야 돼요. 결국. 이게 자동차 보험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2억 가입하는데 1년에 한 20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갑이 책임진다. 결국. 근데 협회는 중과실 있으면 책임 안 물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에 많이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바로 재산 압류해본다, 가압류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가 좀 비싸도 보통 협회에 많이 가입한다 그럽니다. 저는 협회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네, 그런다 이겁니다. 아니, 가끔 협회에서 예전에 광주 같은 데는 협회에서 연락이 와요. 막 시험 끝나려면 저한테 연락 와요. 밥 사주고 막 학교에 가면 자기 협회로 싹 보내달라고. 보통 그런 전주는 그런 거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전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랑 똑같다 이거죠. 둘이 계약했는데 돈 누가 져줘요? 병한테. 보증보험 누구랑 가입했어요? 둘이 보증보험 당사자죠. 근데 여러 개 주는 거라 이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일종의 계약이죠.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일종의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해주면 개공이 되고 그럼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등록번호가 있어야 뭐 한다? 보증 설정한다. 여러분 오늘 협회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가 협회에 저 공지 가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등록했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자격증도 없어요. 그럼 바로 병원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등록번호가 있어야 보증 설정된 등록번호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을 보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걸 보고 등록증 교부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고 공부했습니다. 등록을 받고 나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 설정은 등록증 교부받기 위한 요건이고 등록 기준이 아니라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증 설정 시기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등록증이 있어야 등록번호 있어야 보증 설정해집니다. 여러분 책 박스가 있어요.
그럼 최초로 등록할 때는 등록을 먼저 해야만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등록번호 있죠?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할 수 있죠. 이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록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다음 매수신청 대리도 계곡만 할 수 있어요. 계곡만. 그럼 계곡은 이미 등록번호 있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만 등록 먼저 하고 등록번호 나오면 보증 설정. 근데 이 경우는 이미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잘 나와 이거.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다? 등록번호 있으면 해준다는 거죠. 등록번호 있어야지. 그다음 이제 금액이 올해 1월 달에 싹 2배로 올랐습니다. 2배로 올해 1월 달에. 이거 이번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법인은 2억에서 4억 이상 올랐고 분사무소 마다 2억씩 추가 설정. 이걸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갑이라는 중개법인이 있어요. 분사무소 3군데 둔다. 이 법인은 보증 최소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되죠? 그죠? 10억이죠? 4억, 2억, 2억, 2억 이렇게. 그죠? 4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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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입니다. 그러기 시험이네요. 꼭 계산기를 하세요. 꼭. 학교로 남산하면 할 수 있으니까. 다시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걸 안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다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개인들 다 2억이에요. 다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할 법인은 1000에서 2000으로 올랐습니다. 다 2배로 올랐습니다. 다 2배로. 연계시면 이제 보증을 변경할 수 있죠. 아까 공탁했는데 공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주위에서 자꾸 막 또라이라고 놀려요. 막. 야, 너 공탁하면 폐업에다 3년간 돈 못 찾아가. 너 미천이나 올리니까 보증을 변경할 수 있죠.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속 협회에서 연락 와서 공제로 옮겨달라 할 수 있죠. 그럼 보증을 변경할 수 있죠. 변경입니다. 그럼 이제 보증 설정한 개공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언제?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즉 보증은 단 하루라도 끊기면 안 되겠죠. 보증이 하루라도 끊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에요. 중에 다른 문제 설정하고 등록 과정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이제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틀려요. 만료 후 7일 이내 틀립니다. 만료일까지. 왜 그래요?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하루라도. 그러니까 만료 후 뭐 5일 틀려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합니다. 다음 공탁하면 아까 몇 년 해소할 수 없다? 3년 해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이제 보증금 중개 사고 치면 보증금 지급하는 거죠. 개공이 협회에 만약에 2억에 가입해서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에게 2억 5천 손해를 끼쳤거든요. 근데 이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1억 5천이고 정신적 손해가 1억이나 된대요. 병이 막 정신적 충격으로 막 또라이가 돼가지고 막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 1억. 그러면 병은 갑이 2억 5천 다 주면 되는데 갑이 돈 안 주면 협회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그럼 협회 보증기관은 이 금액까지만 책임져요. 이 금액 한도에서.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이 금액까지 책임져요. 이건 중개사법 아니죠. 그럼 이건 협회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여기 범위 안에서 재산상 손해만 해서 1억 5천 딱 이렇게 해줘. 1억 5천. 그럼 1억은 어떻게 청구해야 돼요? 민법에 따라서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다 그랬죠. 구상권.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별도로 민법에 따라 청구해야 된다. 못 받으면 못 줍니다. 안 줍니다. 근데 2억 범위 내에서 재산상 손해는 일단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정의손해는 중개사법과 상관없으니까 민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아무튼 개공은 전손해를 다 책임지는 거죠. 전손해. 근데 보증기관은 전손해가 아니라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는 거죠. 이건 중개사법이니까. 그럼 이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때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다음 사를 첨부합니다. 첫 번째, 손해가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증거. 의뢰인과 개공이 5천만 원 합의했다. 합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다. 또는 판결에 준하는 효력인 조서가 있다. 5천만 원 그 증거를 가지고 청구합니다. 이제 보증기관은 이제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는 그 법인 전체 금액으로 다 책임져요. 법인 전체. 분사무소마다 2억씩 설정했죠.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다 책임져. 전체. 법인 전체가 10억이라면 그 10억으로 다 책임져줘요. 10억. 다음 이게 시험이 제일 잘합니다. 이거. 개공이 보증금으로 손해배 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며칠 이내? 10월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개입해요. 재가입. 근데 공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족하게 된 돈만 메꿔 넣으면 되죠. 그죠? 1억 손해배상했다면 1억을 메꿔 넣는 거죠. 1억. 근데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한다. 이 숫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15일. 항상 숫자는 유치하게 공부해야겠죠. 숫자를 심오하게 공부합니까? 유치하게. 제가 유치한 거 잘하잖아요. 잘 보세요. 다시 가입 써봐요. 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다시가 이응자 0자 빼고 써봐요. 몇 글자인가? 이응 없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일이에요. 자, 원래 이런 거 유치한 거 잘하잖아요. 기억하세요, 15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이응자는 없는 거 빼면 되잖아요. 15일입니다. 배터리 문제 나와 이제. 자, 가로 안에 들어가서 큰 거부터 고르래요. 다시 가입 몇 글자요? 15일. 지난주에 인장 변경 7일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인장 변경 7일. 사무소 이전 2자 뒤집으면 며칠이죠? 10일. 그러죠? 유치하게 항상 숫자 유치하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큰 것부터니까. 이 세 개 숫자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꼭 외우세요. 숫자도 과목마다 특히 잘 나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외워야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숫자는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이제 중개보수로 갑니다. 10분 쉬고 이제 중개보수부터 하겠습니다.